저는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차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저희 32회 부산국제 단편영화제에서 전북대학교하고 사업단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아직 못 외웠습니다. BK21 플러스 지역 문화 콘텐츠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대주제 필름 아카이브와 그리고 현대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두 가지 세션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담론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대학교와 사업단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회사는 제가 짧게 끝내도록 하고요.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김용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BK 플러스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의 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행사에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양영철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차민철 부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네 분을 모시고 국내 최고의 해양도시이자 문화도시인 이 부산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또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부산국제 단편영화제와 함께 저희 전북대학교 BK 사업단이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BK 사업단 구성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멀리 프랑스,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하여 주신 해외 발표자분들과 국내 발표자분들 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다른 전통과 역사를 지닌 동양과 서양의 문화는 교류와 만남을 통하여 변형되고 재창조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21세기에는 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더 넓은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근원과 같이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필름 아카이브와 다큐멘터리로서 특히나 이제 필름 아카이브 이쪽 분야는 저희 기록관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현재 지금 교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필름과 기록을 통하여 두 분야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및 전북대학교 BK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부 섹션 사회를 맡은 전북대학교 김익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이 세 분이신데요. 일단 자리로 좀 올라와 주시죠. 토론하실 분들이랑 같이 다 위로. 네. Sorry, this thing is not working. 오늘 발표는 제 1섹션 발표는 세 분이 지금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일정부터 보시면 주제 3번 벤자민 바르도 영화 감독님께서 지금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그 일정을 마치시고 오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컨퍼런스는 1섹션과 2섹션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맡은 섹션 1 주제는 필름 아카이브의 어떤 미학적인 활용에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보자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1은 필름 아카이브의 개념과 그리고 실제 필름 아카이브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의 발표는 도쿄 국립 필름센터 현재 수석 큐레이터를 맡고 계시는 오가지마 희산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네, 두 번째로는 주제 두 번째는 영화제에서 역사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지금 멀리서 오셨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 비엔날 국제영화제 현재 수석 프로그램을 맡고 계신 카테아 비더스파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필름 아카이브와 영화 창작인데 저희가 주제 1과 2가 끝나고 나면 벤자민 바르도 영화 감독님께서 직접 만드신 영화가 있습니다. 파리의 풍경이라고. 그래서 단편이거든요. 10분짜리 단편을 보시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토론자들을 지금 빠뜨렸네요. 첫 번째 주제 1 발표자는 윤은아 교수, 전국대학교 윤은아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 2에서 토론자는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현재 프로그램을 맡고 계시는 이상훈 프로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단편영화 활동을 쭉 오랫동안 해보셨고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광목 감독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제가 지금 12시 10분부터 3시 40분까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프로에도 사람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종합 토론 때 많은 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고 발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도 한 10분 정도 해서 1시간 좀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1섹션을 맡았으니까 시간을 좀 더 정확히 좀 지켜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히사시 큐레이터부터 먼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Hello, I'm Mr. Shokojima of the National Film Center. So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this wonderful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m not the English speaker at all. I never ever lived in any other country than Japan. So what I can speak is the Japanese and the Nagoya dialect. And but there's no way so that I try to speak English. Okay, I will talk by pointing out the, where is the pointer? You gave it to me. My role is to explain to you the concept and the real practice of the film archiving, but I'm not the new IT related film archivist, but I'm just a traditional, conventional film archivist. I love film. So probably you are the students and you are very much young people, so you are much oriented to the moving image, the new one. But I'm not. I'm an old man, so let me explain the very conventional things first, and then you try to study more. Okay? So the tentative title is the Film Archiv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Okay, first. Well, the two people are always very much firstly written in the book of the film preservations.
The left-hand side is Bolesław Machewski, it's a Polish who lived in France. So he wrote the book New Source of History. I was surprised that quite many Korean film scholars are very much French-oriented, so that I have to speak French. It's difficult. Une nouvelle source de l'histoire, New Source of History, the setting up a store of historical film, which was written in 1898. And the right-hand side is the Hermann Hefka, it's a German, who wrote the book called Cinema and the Intellectuals, Das Kino und die Gewalttäten, which was written in 1915. These two are very important documents to explain what the idea of the film archiving. I'm sure if I have enough time to investigate the Japanese history, Japanese documents, probably I can find someone, a very old intellectual in Japan before the war, wrote about film archiving, but it is very difficult. But recently, I found one document which was this was written this is the page from the film magazines in 1911. So 13 years after the New Source of History by Bolesław Machewski, and even 4 years earlier than the Hermann Hefka's Das Kinos und die Gewalttäten. And it's a very interesting document, actually. The article writes, a gathering was held at British Museum. This article was written by Japanese to explain what is happening in European countries. So the writer is, I cannot read actually the name of this Japanese person. Probably if I read this Chinese character, maybe Moka Dojin, but I'm not sure. Anyway, this article writes, and the gathering was held at British Museum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the film of the historical events, but it is very difficult to keep them. However, W.M. Boladell, all written in Japanese katakana, so that I'm not sure the real spelling of the name, but probably W.M. Boladell of London Cinematograph Company says recently that film negative can be kept safely if it is perfectly sealed. This is totally wrong methodology. You cannot seal the film can, because if the film is a nitrate film and which is perfectly sealed, it will be very, very dangerous actually. So this is wrong. But still, this gentleman, Boladell, writes that they put this can in specially air-conditioned room. This is right. And one Dutch wealthy man who heard this news from London gave his offer of contribution, big money, to the Danish government to establish a motion picture museum, and so on. It's a very interesting article. I think this is the first, one of the first articles that appeared in the Japanese magazines. Okay, I have only 12 minutes. Sorry. This is my mother. No, this is Eileen Baza, who taught me how to preserve film. That was 1984. When I first went to New York and met the people of Museum Modern Art MoMA, and she taught me how to manage the film archives, how to keep films, that kind of things. You are, many of you really want to work for the film archives in the future, your students. And you probably think that, oh, I need to study this and that, but read that. This country girl from Ohio did not know anything about film, but now she's really the pioneering kind of the World Film Archive movement. She's wonderful, she's great. Okay, work of film archive.
Film archive collect film and care for them and present them. So you are very much interested in the last part, presentation, exhibit, screen films. But important thing is to collect and care for. Acquisition is not an easy task, but we need to do this. And what we should do for all of them, first step, first step is actually, if you don't have anything to do, first step is to count. Counting the number of film is essential. That means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exactly how many films were made historically in your country and how many movies are being made this one year or another. It is easy to say, but not so easy to do. For example, I'll give you one example. The number of Japanese films publicly shown at commercial theaters in Japan in, for example, the year 2013, officially announced by the Motion Picture Producers Association of Japan, Incorporated, is 232. Well, quite a big number. But another number of the Japanese films of the same year, 2013, exhaustively researched by a film scholar, Mr. Teruo Oka, a friend of mine, was 780. What is this difference? Of course, I know the definitions of publicly shown Japanese film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MPPJA and Mr. Oka's. But we cannot at least ignore these Japanese films rather than 232 films. Amazingly enough, Mr. Oka has seen all the films by himself, so it's enormous task. But anyway, you must know the real number to be archived. That is the first step. This is a trivial thing for you, probably, but it is very important. That my mother in New York, Eileen Basel, always say that the film must be shown, but as nearly as possible in a way they were originally intended to be shown.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 I don't know in the situation in Korea, but in Japan, for example, NHK television somehow like to colorize, computer colorize the films of black and white. But please understand, the film archivists, conventional film archivists like us, hate two things. One, computer colorizations of black and white film, and also the intentional addition of the sound effect to the silent films. It's horrible, but actually young people like them. So that's the, well, it's difficult to say. Anyway, how long I have? The time is 5 minutes? More? Okay, so let me say about I have many things to say, but our new project, let me explain our new project. All right, there are 4 crucial elements for us. Many archives don't have all these magic 4 elements. You know, one archive we're proud of the 50 staff members, but they don't have enough money to make them available to every stakeholders. Well, some archive has all magic 4s, but now they are struggling with maintain the old treasure-like film craftsmen. It is very difficult now to maintain them because this is the age of digital. Okay, you are now in the time of digital. That means you live in the digital dilemma. There are many dilemmas, but what is this? Okay. Anyway, if you invested quite a big money to the film preservations or some project to make the film available to the TV companies, well, everything is outdated.
very fast. So we have to again invest the big money, and again, this is a repeated thing. So it's very difficult to raise money for such a unpredictable change of the formats. So what we can say is that no film archive is perfect, which is the words by Meredith Bandy of the Museum of Modern in New York. But so film preservation, more or less, in this time of dilemma, time buying business. 時間稼ぎ in Japanese. So we need the great, wonderful, high-quality film vaults. Very happy thing is the Korean Film Archive, Hanku Yonfa Yonsan Charyowon. They make the wonderful film vaults now. So it is a good direction. You know, we need the time buying things. These are the photos of our film archive in Sagamihara, in Kanagawa Prefecture, which is just a neighbor of the Space Science Institute, so the rocket things. And anyway, we have 3 big film vaults, and one is already full. The other one with the, you see the solar panels on it. That is still, we have more than 70% not full, so it's vacant, so that we can keep more and more films. And the last one on your right-hand side down is the film vaults specially designed for nitrate film. Nitrate original is really important for us. And also we start, come on, okay, wow, anyway. Okay, standing at the entrance, I will tell you some difficult things. Standing at the entrance, the Colossal Palace with a big LED sign of digital utopia, we suspect that this may be the digital pandemonium. After I finished reading Eric Brynjolfsson and Andrew McAfee's Race Against the Machine and The Second Machine Age, the 2 books saying the first machine age that started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human muscles, and animal muscles were replaced by the machine. And in the second machine age that started about less than 20 years ago, the human brains are replaced by the new machines. When I read these 2 books, my mind rather naturally, automatically went to one of the greatest books I've ever read in my life, that is Pandemonium by Humphrey Jennings. Humphrey Jennings is the film poet. He's a great filmmaker. Even the many Japanese people, film fans, don't know him, but Humphrey Jennings is great. And for example, Lindsay Anderson said that the only film poet in British cinema. Anyway, he wrote this Pandemonium book, but he didn't deal any film in the book, but collected and anthologized the writings created from the great poetic or scientific or literary imaginations that appeared before and after the time of Industrial Revolution, from Milton through Newton to Edison. Yes, it seems to me that motion picture film, I adore, is the last of the line of the long-standing first machine age. And digital technology is a product of the totally new second machine age. And if so, how can we do with this new age as a film archivist? With it, I sometimes feel as if I live in the forest of the acronyms or abbreviations. You know, I'm an old man actually. What can I do? I memorized one
저는 한국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데 이 1960년대 위대한 배우들에게 매료돼 없습니다. No, I'm studying more new Korean words. Okay, forget. I'm 58 years old, film curator with an academic background of film history. Hence, my technological knowledge is limited and I sometimes cannot follow the latest technological terminology dealing with digital cinema and audiovisual devices and formats. Just a while back, everyone talked about the DMD, DCP, DCI, or LTO. The same people are now talking about MXF, material exchange format, HDR, high dynamic range. Hollywood people are now talking more and more about high dynamic range, or AC's Academy Color Encoding System. I cannot explain all of them. I'm just an old man. But we need the young people to study everything, okay? T10,000 by Oracle. And those who are familiar with Anaxis in Japan, or the something like a mark formats, have to begin learning the FRBR,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or DCMI, the 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 or the regular DSM, DCDM, DCP line, will consequently need the concept of camera roll. You need to know about original camera negatives in the day of film. But now you must seriously think about what camera roll means. This is very important things. So, ladies and gentlemen, study more about old things and new things. Thank you very much. 예, 오카지마 히사시 슈저 쿠레이트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필름에서 디지털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있어서 우리 그 필름 아카이브의 중요성, 특히 우리가 아침마다 카톡을 뭐 알람소리를 듣고 카톡에서 깨고 아침마다 매일 디지털에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을 갖다가 그 소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우리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 타임 바이닝이라는 좋은 개념을 갖다가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그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발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발표를 하시고 또 토론을 하시고 또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발표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 토론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시는 게 어떠신지 그렇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또 발표할 때 사람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지금 발표 자료를 보기도 좀 힘드시고 하니까 일단 자리에서 내려가 다 계시고 자연스럽게 발표자가 다 끝나고 나서 종합토론 시간에 모여서 우리 토론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발표 카테아 리더스파는 발표 준비 좀 해주십시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to speak at this rather important conference. I'm happy to do so because film archiving is one of my core interests in my work aside from curating current cinema. I decided to speak about a rather small but very important subject, so my presentation will be rather short. I was very happy to listen to the former speak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esentation, because I feel also I'm an old woman because I grew up in the analog age, which means
yeah, my film love, first and foremost, goes to 35 and 60 millimeter cinema. This also means the second aspect why I was very happy about the speech before is that our festival, the Biennale, Vienn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very much tries to show all films in their original format, which means we have to put a great effort into collaborating with film archives all over the world, because nowadays, as you might all know, most of the films that were shot in 35 and maybe have been theatrically distributed are not available through distribution companies in their original format anymore. More and more this tends to be the case also with, for example, classical Hollywood cinema. The studios that usually preserve the negative in one film print for their own archive are not willing to lend these prints anymore, especially not to film festivals. Therefore, part of my work is to make sure the festival I'm working for has a good reputation when it comes to handling and screening archival material. I'm stressing this because this is, let's say, it's a practice that that gets lost much faster than I thought it would be, meaning the Biennale presented an anniversary program at its 50th anniversary in 2012 at very many differen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One of them was Jeonju at the time. And I was more than surprised to find out that most of the festivals were not able to screen 35 millimeter archival prints anymore, simply because they don't have two 35 millimeter projectors anymore, which you do have to to not platter the prints, meaning not gluing together the reels, but screening reel by reel. Since I realized already 3 years ago how very fast analog film projection disappears from the scene, I feel for us it's even a greater task as a fairly well-funde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o make sure that we can provide this possibility to see films in their original format. But what does that mean? For example, last year we presented a 60 millimeter series that was dedicated to the history of 60 millimeter as a format. The series was called Revolutions in 60 millimeters. Here you see the list of archives that we collaborated with, very many. This was not only important to secure 60 millimeter prints, because of course we screened all films in their original format, meaning in 60 millimeter, but also the exchange with these numerous archives made sure that when it came to researching about certain 60 millimeter genres, we had a lot of people we could talk to working at archives, providing us with the knowledge about their national cinematography. So, what is the expertise that is necessary to screen analog archival materials? First of all, you need to have a print control department, meaning every print you want to screen needs to be checked before you screen it. First, to make sure the quality of the print is as you expected it to be. Second, to make sure the print is not damaged. Third, to make sure to note all the scratches that might already be on the print to prove after the screening that you didn't add more. Then, second, you need, of course, technical stuff that has the necessary expertise when it comes to checking the prints and projecting the prints. Another reason why it's necessary to check the prints thoroughly in advance
which means looking at each reel from the beginning until the end is to make sure you know the right screen ratio the film will be projected in. Then the film is being screened. Of course, you have to make sure that the projectors you use are thoroughly checked before each screening and cleaned. Then you need, of course, projectionists that are experienced in the field, and after the screening you need to check the print again to make sure you didn't damage it. Of course, this always can happen, and for example last year within the 60mm series, due to some renovation work in one of the theaters before our festival started, unfortunately 3 of the prints were damaged during projection because small particles of dust entered the projector. As you might know, 60mm material is a very fragile material. Scratches occur rather simply, let's put it that way. So you check the print after the screening, and you might find out you added scratches to the print and cannot return it in its form you received it in. So of course you immediately notify the archive. What happens then? Of course, as a festival you have a print insurance that covers damages that did not occur intentionally, meaning during handling and projection of a print. This means the festival does not have to bear the costs of maybe striking a new print if you damaged it. But of course you have to notify the archive, discuss if the damage is that heavy that a new print needs to be made. I'm talking about this so elaborately because I realize that most of the festivals I visit today don't put this effort into their screenings anymore, and therefore archives will not give them any archival prints to screen anymore. And I find that truly sad. Why is that so? First of all, because I'm an old-fashioned lady and like analog film, but secondly, because when you look at the cinema situation in most of the countries nowadays, you will find, if you are lucky, you have a film museum in your city that screens films in their original format. But in very many cities you don't have that. So which are the venues that nowadays screen films in their original format? There are barely any theaters that kept analog film projection because industry forced them to throw them out to install digital projection. So in Vienna, for example, most of the regular theaters don't even have analog projection anymore. And therefore I think festivals have a very special and very important role in also keeping alive all kinds of different formats, including analog film. Here you have a summary of our policy. You can find all that also in this conference booklet. The only thing that I would like to mention at the end is that, as you might know, just recently an initiative has been founded called Save Film.org to make sure 16 and 35mm will be still available also as a format you can shoot films in still. So if you'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is initiative, please visit their website at www.savefilm.org.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섹션에서는 지금 필름으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35mm로 가장 많이 촬영을 하게 되고 이제 16mm, 8mm로 이렇게 보통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비엔나 영화제에서 작년에 16mm 영화만 가지고 이것들을 그 영화의 역사, 영화 형식의 역사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는데 참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영화제 관련해서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해보면서 필름 상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영화 상영 조건 자체가 오늘날 다 디지털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 디지털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고 영화를 상영하는 입장이었는데
필름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하게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잠시 10분짜리 그 파리 풍경이라는 단편 영화를 보시고 세 번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준비됐나요? 네. 이거 좀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기 진행자분 여기 네. 현수막 좀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 라이트 좀 꺼주세요. 할 수 있나요?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원래 소리가 없나요? 불좀 켜주실래요? 사운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우리 발표를 먼저 듣고 영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화 잠깐 지금 시작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것 같아요. 이 몽타주들 갖다가 이 파리의 풍경의 이미지들을 갖다가 몽타주해서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설명을 먼저 듣고 영화를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아까 설명드린 벤자민 바이로스를 소개하겠습니다. So I'm Benjamin Bardou. I'm a French director. I live in Paris. My work is about film editing, but I also work in the special effect industry in Paris. My technique is the matte painting, is photomontage, and so I try to make a film like I work the photos, the image still. Maybe we can see the movie now, and after all I'll talk about it when it will be ready. 발표자분께서 먼저 영화를 꼭 먼저 보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되는지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부터 먼저 보시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파리의 풍경의 사진들을 몽타주한 10분짜리 단편 영화라고 합니다. Charlie, it might sound corny, but the view is really out of this world.
cette image souvenir sera marquée par le passé, uniquement parce que dans le passé, nous avons été la chercher. Et là où nous avons été la chercher, il n'y avait pas encore d'image souvenir. Ça a débuté comme ça. Moi, j'avais jamais rien dit, rien.
So I made this scene, Parisian scene, 3 years ago. At this time, I was reading the great book, Paris, Capital of the 19th Century, written by the German philosopher Walter Benjamin. This book talks about editing theory, history of the winners, and memory of the vanquished. I wanted to make a movie about all these subjects. But how to proceed? How to do with all the footages of the past? So I remembered some films like Histoire du cinéma by Jean-Luc Godard, Sunless by Chris Marker, and all the filmography of the Armenian director Peleshian. In these films, the technique of editing is very interesting, to deal with the image of the past. I wanted to do the same thing, to talk about memories. Of course, the goal wasn't to make a story about the memory of one person, but it was to make editing with a collective memory. For a person, according to Sigmund Freud and Marcel Proust, there is a voluntary memory which refers to consciousness, and there is an involuntary memory which refers to unconsciousness. That is the same thing for a nation. For me, the collective memory can be seen in the movies as a way to access to unconsciousness in the dream. The technique to access to the collective memory of a nation is the editing. Every era has turned to the past as to a dream. We wake emerging from the past, having a few souvenirs. In this intermediate position between sleep and waking, in which our knowledge is still conscious, we restore the past. At the moment of waking, that is to say between sleep and wakefulness, an image is formed. For Benjamin, this image that comes in a moment from plurality of time is a dialectical image of constellation. Sorry for my English, very bad. It's better in French, sorry. The dialectical image of constellation. For this arise, we need a break time. Multi-literary quotation, but also film editing allows this. To do that, I have to experiment, so my technique of editing is similar to the scientific method. As a chemist, I take an element or image from the periodic table and I take another one. Most of the time, nothing happens. But sometimes there is an explosion. A third image is born. An idea is created by the impact of the two others. And of course, this idea wasn't in the two images. The idea is in the reaction between the two. For Walter Benjamin, this third image is like a constellation of stars. In a 3D space, the stars are many distance between them.
when you project all these points on a plan or on a screen, figures come out that we name constellation. That is the same thing with the true image of the past. This past entered and updated dialectically reveals itself to have an explosive charge of future. The past isn't a fixed collection of memories, but its image of a dream that only the present interprets in its tension toward the future. The manifestation of the surface are the daydreams of the present collective, especially in film and advertising. In these improbable stories, there are repressed desires and unrealized utopias. By mixing several techniques, black and white films, color films, digital medias, photographies, the film Parisian Scenes tries to bring out the latent images of our societies as well as the real dreams. 세피니? Yes.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정말 상당히 이거 보신 것처럼 이제 여기 27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써 있네요. 영화는 산책자로서의 발터 베냐민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실험 영화라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와 그 다음에 이제 발터 베냐민까지 이어지는 플라네르라는 개념, 그 불어로 플라네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산책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치 그 예전 과거의 기억들을 마치 산포하면서 그 이미지들을 조각조각난 이미지들을 갖다 모으는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토론자께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 오늘 토론자와 발표자 분들은 다시 단상에 올라오셔서 토론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윤은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까 토론은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2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기록관리대학원의 윤은아입니다. 히사시 선생님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필름 아카이브의 의미와 문제점, 어려움 등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되고 또 여러분께서 어떤 이 발표집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히사시 선생님의 발표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그 필름 아카이브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이해하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필름 영역에서 온 그 전공자는 아니고 그 전형적인 아카이브 스터디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런 아카이브 전반적인 문제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영화 보존 필름 아카이빙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발표문에서도 이 발표 슬라이드에서도 그 말씀하셨듯이 탤런트, 그 머니, 로우 앤 스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주셔서 영화 보존이 갖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인력 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떤 로우 시스템의 영화 보존의 필름 보존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즉 국가 납본제라는 시스템이
이러한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영화라는 어떤 매체가 가진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예술적 가치라든지 영화 자체가 가진 어떤 고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어떤 속성, 영화가 가지는 속성과 또 영화인 커뮤니티가 가지는 어떤 독립적인 그런 가치 추구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영화 자체를 국가 관리라든지 아니면 국가 정부 내 보존 체계로 관리하자라는 그런 관리 체제하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서로 다른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두 시스템에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영화 기록이 갖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과 관리 체제가 갖는 어떤 이런 한계라든지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특히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필름 아카이브에 대해서 국가 납본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와 또 이렇게 채택하지 않았을 때 갖는 득과 실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이런 필름 아카이브 문제를 국가가 어떤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또 어떤 점이 부정적이라고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ll right. The one thing I forgot to say was 나는 옛날 사람입니다. 피곤하다. Anyway, as what's your name, Yon-san? Yon-shi pointed out that Japan has not legislated the mandatory legal deposit system. The reason is, actually there are several reasons. One is that there's a law, National Diet Library Law, which was legislated in 1952, just when Japan became independent from the occupation forces. National Diet Library Law itself was there before the war, but after the war in 1952, that was legislated. And there was an opinion that the film must be included in this law. Actually, when we see the Article 27, I believe, 27 of the National Library Law said that the books, television, films, everything is to be, when it is produced, it is donated to the National Library. But there is an addition of the article saying that as for number 6 is a film in Japanese law, is to be postponed under the advice of the National Librarian of the National Diet Library. So this is a horrible mistake. But the reason she asked about this, why we don't have this law, is that what I heard from the National Diet Library people, one reason is that in 1952, film was still in nitrate original. So Japan was so poor then, it was very difficult for them to make the specialized nitrate film balls there. Reason 2 is that was the 1952, so this golden age of Japanese film industry. Rashomon was made in 1950, and Tokyo Monogatari was made in 1953, so 1952 really the peak of artistic peak of Japanese films. Of course, I like Korean films, but so there was a don't look back mentality was there just after the war. So that the people don't think that they need the film archive.
they need the mandatory film legal deposit system. And also, the film people in Japan are somehow anti-government, so that they feel the great hesitation to donate something to the government. And also, well, it's a very healthy thing, but also the film was very much expensive then. So, well, this book is easy, you know. If we follow the instructions by Jean-Francois the First, no, not Jean-Francois, Francois the First, of course, naturally, people are willing to donate the one copy of books, but film is expensive. So, actually,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s of 1952, we didn't include a film into the laws. But after that, we had 50 years. Why didn't you legislate the new laws? Oh, just don't ask me. It's really difficult to answer. I wanted to ask you, since in Korea you have the system, in which format are the films donated nowadays? In which digital format? And which? 예, 있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한 편당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최근에 법 제도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가 지금 몇 년도에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런 납본제를 제도를 갖다가 제가 만들었었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주고 DCP로 다 삽니다. DCP로. 옛날에 만들었던 필름들은 그 주로 기증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됐나요, 윤 교수님?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이상훈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이상훈입니다. 카티아 비더출판 수석 프로그래머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 발표를 하실 때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그 16mm라는 매체가 사실 현재는 이제 사실 이렇게 사라져가는 매체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어떤 그 움직임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16mm 매체가 앞으로 단순히 아카이빙을 넘어서 어떤 제작의 하나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답을 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도 아무래도 영화제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른 영화제들과 함께 이렇게 좀 공유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네. First question. Well, since you all know, Austria is a very prolific country when it comes to the production of experimental cinema. Therefore, I am happy to say that 16mm films are still being made in Austria, also in Germany, also in France. So in Europe, you still have some kind of tradition of working in analog film still. However, one has to point out that in terms of labs, the situation in most of the countries is rather difficult. Not in Austria, we are happy we have a lab still that works, and it works also in 16mm partly because the Austrian Film Archive strikes its prints there as well. So they can guarantee that a certain amount of 16mm is needed every year, which guarantees the lab that their machines and their material will be used. By the way, a very similar initiative is underway in the United States. Some archives put together their efforts to secure that 35 and 60mm labs can work, can maintain their business, because they guarantee they will need per year a certain amount of 35 and 60mm material and printing, which is, I think, the core issue here, you know. I know a lot of experimental filmmakers, a very
maybe well-known one is James Benning, who stopped working in 16mm because he says the lab he used to work with closed down, and he couldn't find a lab that he was happy with. Therefore, yeah,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a minority format, but I think it will survive, because there's also in Austria you have one independent film school, and they, for example, work a lot on 16mm reversal still. Second question, I would love to share my programs. 이사시 교수님께서 뭐 하신 말씀 있으시다니까요. 예. Okay, I just want to add what Katia said. This the admirer. I admire the Peter Kubelka. So, and I still remember very well that in 1992, when the FIAF had the symposium on the amateur film, the preservations of amateur films in Montevideo, and the Peter Kubelka insisted very clearly that we must purchase now 500 or more light bulbs for 8mm film projectors. Otherwise, we will not be able to show 8mm films, buy 8mm films. And so what he said was we now know that he was right. And for example, in Japan, there's the Ushio company. Ushio makes the light bulb for the film projector. They said that the world market share is 50%. So Ushio stopped making the light bulb for the film projectors. That will be a big problem. But of course, there will be an ultimate final solution that is very expensive, but if we use the 3D printing process, we can make everything. So that'll be expensive, but that's the final solution, I believe. 16mm 영화의 유효성의 문제는 뭐 계속 논란이 되겠지만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간 이유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필름으로 하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디지털로 하게 되면 워낙 싸고, 그렇지만 아직도 그 다큐 부분에서는 그 16mm가 주는 거친 입감의 감질이 주는 그 다큐 영화의 그 특질을 잘 살려낼 수 있는 16mm의 아마 그 영화의 유효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 김광복 감독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만드는 김광복이라고 합니다. 예, 하필 제가 가장 논란이 되는 파트를 맡았는데요. 감독님 옆에 계셔서 저는 좀 편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뭐 발터 베냐민의 저작들을 모두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중요한 몇 곡지를 좀 읽어봤는데요. 저는 그 감독님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게 베냐민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발터 베냐민의 독특한 글쓰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글쓰기 방법과 감독님의 작업 방식이 좀 유사하지 않나, 그런 점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흔히 예술가나 작가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베냐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상들 갖다가 깨부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파괴하는 사람. 파괴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힘으로써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괜히 파괴한 게 아니고 예술가가 뭔가 기존에 주어진 지류를 갖다가 파괴한다는 것은 그 파괴된 파편들 속에서 이렇게 산책자처럼 뭔가를 골라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미 재가 돼버린 것들,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재가 되거나 파편화된 것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수집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재조립하는 게 바로 예술가의 어떤 그런 것이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는지는 학자분들이 아시겠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 요새는 뭐 파상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상력과 대비되는 파상력이라는 개념인데요. 바로 이러한 작업 방식과 감독님 방식이 좀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가장 궁금했던 것 중 하나는, 만약에 기존에 주어진 기존 영화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기존의 영상 이미지를 갖다가 파괴하고 해체를 하셔서 그 중에서 뭔가를 골라내셨는데 그런 다음에 감독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한 어떤 몽타주를 하셨는데 그때 감독님이 그런 재료를 선택을 하신 그런 파편들을 골라내신 어떤 원칙이 있는지 어떤 원칙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르시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그 영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님 직접 촬영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의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갖다가 다 골라내서 그 중에서 그걸 남도질해서 베냐민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노상강도처럼 그냥 뺏어온 거잖아요. 그것들을 맥락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재조립을 하셨는데 그러한 재료들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셀렉션 하시는지 이 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I have many of materials on my computer, many. So I put on the timeline on my. I use After Effects. It's a program like Photoshop with timeline and After Effects. I put my material on, except on YouTube, DVDs, footage. I shot many in the street, in the train, some stuff like that, and I put on my timeline, and it's a random position. Maybe I have an idea, I try. Most of the time it doesn't work, and sometimes it. So the source is mainly yes, it's a random research. There is there is no aim, no, I don't know. There is no. It's a random choice to find the footage. Yes. Yeah. 대답이 되셨는지. 김광호 감독님 또 더 있으신가요? 감독님께서 부장으로 하신다 보니까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지질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몽타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이제 좀 오래된 논쟁이라 또 이야기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환영을 깨부수고자 한다는 것은 모든 예술가들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아마 그러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환영을 갖다가 깨부수기 위해서 감독님은 특별한 방법으로서 몽타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영화사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뭐 그 몽타주에 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1920년대의 아방가르드 운동에서 뭐 소비에트 몽타주주의자들은 몽타주로서의 뭔가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 뭐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반면 이름이 앙드레 바센, 앙드레 바센 같은 사람들은 뭐 몽타주 앵베르디라는 그런 뭐 금지된 몽타주라고 해서 몽타주에 관한 위험성을 갖다가 이렇게 암시하는 글들도 썼던 그런 그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몽타주라고 한다는 것은 진실을 드러내고 혹은 우리를 환영으로부터 깨어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환영을 갖다가 공고히 하는 데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에트 몽타주 그런 학파들의 생각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게 지금 할리우드잖아요. 어벤져스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입 딱 벌어지죠. 그런 몽타주들. 그러니까 그런 환영을 더 공고히 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감독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의 환영을 깨부수는 역할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몽타주라고 하는 기법에 주목하게 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My philosophy about the montage. So, yes, you speak about the Russian, and for me the montage today is lost. This period is lost about the technique of montage. For me, the cinema is an art because there is a montage. Without him, it. There is no cinema. It's my philosophy. I think that many artists don't think like this, but it's my philosophy about the cinema. So the montage, it's like in literature about the book of Walter Benjamin, Paris, capital of the 19th century. It's a montage of quotation from many different books, and it makes a reflection, thinking about the history and the way, the manner of understand the history. Voilà. 예, 세 번째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그네스 바르다 영화의 그 이미지를 줍는 사람들이라는 영화. 아마 그 영화를 좀 더 보시면 조금 더 오늘의 주제를 좀 더 쉽게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인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만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저는 원래 딱 한 번만 물어보는데 오늘 3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없나요? 예, 우리 대답하실 분을 갖다가 선정을 해주시면서 누구 어떤 분한테 그냥 앉아서 해도 되나요? 예. 네, 저는 일단 필름 아카이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서 세 분의 얘기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필름이 디지털로 많이 변환이 되면서 사실 한국도 설국열차 이후로 필름의 형식으로 납본되어 있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각자 프로그래머, 필름 아카이브 감독님으로서 지금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세 분 지금 한국적인 정책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필름에서 디지털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본인의 위치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일본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My guess is that you were questioning about the time of transition from analog to digital, or the migration itself. I couldn't understand which one. Migration of the film content to the digital format, or both? 후자 부분. 예. Okay, this is really a big problem,
And actually, National Film Center received last year the big grant from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to have the experts, the people who can, well, investigate and to do the extensive study on the analog, digital analog things. The team leader was Mr. Ozeki, who received the U.S. Academy of the Science and Technical Award in 2011 for his development at the Fuji company, the new type of film by using the silver halide technology. By that film, that is branded, Fuji's brand is Eterna RDS. So Eterna RDS is the recording film for digital RDS, digital separations. By using this film, this color films, the red RGB records are independently kept in a black and white film, but not the analog type, but the digital type. This is the, in a sense, ultimate the device to keep films. They say that more than 500 years, the color image can be kept by this Eterna RDS. And actually, we use for the several films to restore. For example, 4 color films by Ozu. You know Ozu? Yasujiro Ozu? No? Equinox or Tokyo Story? Tokyo Story is a black and white film, but the last 4 color films were restored by this. Of course, the workflow is very important. You must study the workflow. So for RGB well, in the digital domain, you do this and that, and finally you make the prints, and from that you make this matrix, and you make the other things, and finally you keep all the digital records at 4K into the this Eterna RDS, by which you will be able to keep the image for 500 years, they say. But extremely expensive, extremely expensive. So we probably can use only for the very important films like Ozu film, Kurosawa film, or Mizoguchi film. Mizoguchi made 3 color films. So that's the, okay, of course we asked the big company, please give us the big money, budget. And the Shochiku company, the copyright holder, also said, yes, you can use this amount of money, but still it's very difficult, very expensive. So what we prudently think is the risk, benefit, and cost. This triangle, you must think of this triangle. Always you must think this triangle, cost, benefit, risk. Then you choose, and what is film is to be prioritized.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 So these wonderful film professor will be helpful to choose the great films. For example, some people said, oh, this Shin Sang-ok film is great. And this man says that, oh, wow, Kim Seung-ho, Ho Jang-gang, Kim Hee-gak is wonderful, Kim Jimmy is wonderful. But, well, you, the professional, must choose 1 or 2, 3 great films from Korean film history. But I'm wondering why you are talking about the, here we are in Korea, but your reference is always the, something like a French filmmaker's name. It's very strange for me. You must know more about Korean films, particularly the old films. 네, 일본의 경우는 그렇고 한국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방 그 희사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름에서 디지털로 복원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편을 갖다가. 근데 한 해에 지금 150편 정도 영화가 쏟아지는데 모든 영화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날은 다 디지털을 하다 보니까 다 DCP로 받아서 다 납본이 되고 있지만 옛날 필름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선별적으로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무역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부터 우선적으로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영상자료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지금 계속 지금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그 포화 상태 일어나가지고 지금 파주에다가 새롭게 지금 아카이브 센터를 현재 짓고 있고 영상자료관에서는 또 지역까지도 분산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됐나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I would like to say something too. Last question. To your question, to my mind, first and foremost comes the big problem or question. We don't have any experiences with digital cinema yet in terms of archiving it. So the only material we know of that survives 100 years and a bit longer is 35 millimeters so far. So how do we know that something like a hard drive will exist in 50 years' time still? We don't know. And this is, I think, the great challenge of our time in terms of deciding how to store film that was produced digitally. And the other great problem is that even with films that have been made maybe 15, 20 years ago, for example, on video, they have to be restored because in 20 years' time they already deteriorated. So we are also facing the problem that a lot of restoration tasks are adding to the ones that already exist, preserving classical and early cinema. Now we have to start preserving 1980s artists' videos. And to my knowledge, so far there's only one lab that specializes in restoring videos in Europe at the time, you know. So yeah, a lot is to be done.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 이미지가 시대를 갖다가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그 말이 가장 이 섹션에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질문 있으십니까? 누구? Yes. Maybe I can speak like this. Yes. No. It's going to be recorded. No, it's just about the year of archive of the numeric films. It's right, there is nothing about archive numeric films because a DCP, the numeric copy of a film, most of the DCPs are blocked with a key. So you cannot see it. You can see it just one time or just in one place for one time. And maybe I was thinking that the only way maybe to get a history of the numeric films is to open all the DCPs that everyone can copy it everywhere. So there is thousands of copies of each film. So there is maybe the possibility of keeping something in the memories, in the universal memories. So no rules. We have to make a cross on the right and to open all films, and to put it on the internet, on server, in the cinema. Because in the 35mm, how many films are restored because we found a old copy, a negative somewhere, and another place, another in, I don't know, in the suburb of Moscow, you find just the third reel of the whole film, and you can rebuild this. I think we have, for the numeric, we have to do the same thing. We have to copy, and leave open all the films. For my film, of the film with the director that I work in, I do like this. We leave it open with no key, no blocking, no. I don't know. Just to follow Katya, your idea. 그 의견을 또 다 한 말씀 다 하시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카이빙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미 서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하고 확산하는 오픈하는 차원에서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그 섹션 1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제 이 열기를 계속 조금은 식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섹션도 굉장히 재밌는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섹션 1에서 수고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들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